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있죠. 네,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우리나라의 전국 불안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줄다리기를 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 변동성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부터 살펴보죠. 주요 무역국들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한편 파월 연준 의장과의 엇박자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인데 주목해볼 포인트, 먼저 김혜림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두 번째 시대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1기 경험을 기반으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텐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무려 41개 공약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자신만의 협상 전략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길 거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유럽연합을 향해서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지 않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벌써부터 불거진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웰스파고는 100%의 미국산 차량은 없다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조립된 차량 가격은 최대 $10,000까지 상승하고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누구보다 정상회귀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해 글로벌 정상들은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기업 3곳 중 한 곳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내다봤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또 관세율이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까지 대규모로 추방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 12월 FOMC에서는 일부 연준 위원들이 트럼프 정책을 경제 전망에 선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했는데요. 또 지난 9월 점도표와 달리 12월 점도표에서 내년에 금리를 2차례만 내릴 걸로 전망하자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대로 반격을 한 연준인데요. 또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건 의회가 고려할 사안이지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후 월가의 강세론자 톰리는 그래도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이 내년에 25만 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한다면 50만 달러까지 돌파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텐데요.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것을 시사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했었죠.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또 금리 인하로 인해 원화 약세를 불러올까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의 결정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요 포인트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미국 증시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30% 넘게 뛰었고요. 또 체감상 거의 매주 신고가 경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효석 대표님께서는 올해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미국 주식이 좋았는데 미국 주식의 지수 중에서 S&P 500이
27% 올랐고요. 나스닥이 35%, 다우는 15%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올랐던 상승률의 숫자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10% 이상 조정이 없었던 한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할 때 보는 200일선 지표가 있거든요. 근데 200일선 지표를 위협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미국 증시는 진짜 강세였다, 역대급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편안하게 올랐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가져갔으면 됐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나스닥 너무 많이 올랐고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라서 내년에는 아닐 것 같다. 이 얘기는 제 기억에 2008년 이후로 매년 나왔던 얘기지만 항상 틀렸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 숫자만 말씀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었나를 보면 18조 달러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9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이제 40년 전 1980년대에는 미국도 제조업의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까지 줄었고요.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커지면서 지금은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왜 나스닥이 오르는지, 그 기업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에 새로 태어나가지고 시가총액이 1조 유로를 넘어서는 그런 기업이 미국에는 6개가 있는데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0.1 유로를 넘는 회사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연례 행사로 올해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내년에도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네요. 지금 사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이후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또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올해 유동성이 미국에 또 쏠리면서 많이 오른 측면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네. 그동안의 시장에 특히 미국의 채권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보면 경기 침체가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 이선영 이사님, 미국 경제가 현재는 연착륙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내년 미국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년 시장도 경기만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고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얼마나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내년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볼 수 있는 미국 경제의 모습은 우선적으로 감세 정책이 있을 겁니다. 세금이 일단은 아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또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 에너지 패권을 통해서 미국이 제조업을 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어떤 차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미국에서는 사람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고용 시장은 되게 온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때 미국의 경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수혜주 찾기가 계속된 것 같은데요. 이제 취임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효석 대표님께서는 트럼프 2.0 시대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트럼프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관세 그리고 이제 이민자 정책 이걸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으려면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를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 완화라는 것이 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 하는지를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중국이 무서워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미국의 지금 현재 상무장관이죠.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그동안 고급 반도체를 중국에 안 주는 것을 통해서 중국을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헛수고였던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껏 해봐야 중국의 반도체의 성장 속도를 과속 방지턱 하나 만드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의 굴기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DDR5의 수율이 80%가 넘는다는 얘기가 이제 휴일 동안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관세 정책을 쓸수록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를 규제를 더 많이 쓸수록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달러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달러가 줄어들면서 달러 패권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게 될 텐데 이러면은 어떤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높냐면 AI 패권 전쟁, AI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 천연가스,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 테슬라죠. 그리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과 관련된 섹터들을 계속 유망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 컴퓨터는 투자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네,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자체에 대한 이유보다요.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데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거긴 아마 제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겠죠. 그것이 미국 정부고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이 자산을 우리 부를 지키기 위한 정책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FOMC에서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연준의 의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달러가 더 세지면서 원화를 포함해서 다른 통화들 일제히 약세인데요. 트럼프 취임 후에 관세 인상, 그러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겠죠. 그러면 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달러 강세로 갈 가능성도 여러 곳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고공행진하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은데 내년 전망,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쉽진 않은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까지 달러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지 또 원화가 약세를 보였는지 원인부터 찾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달러가 저렇게 강세인 이유는 미국 경제만 좋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도 경기가 좋지 않고 또 한국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중국 경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동반해서 일단 원화가 약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화와 관련해서 또 약세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점, 즉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기업들이 이전과 같이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출로 받은 달러를 환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많은 여건들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원화가 보다 약세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년 시장을 놓고 볼 때는 현재는 큰 틀이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일었었던 달러 강세 안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야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더 많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어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 때문에 그럼 미국으로 몰려야 되겠다라는 자금들이 과도하게 지금 단기간에 미국으로 쏠려 있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즉 내년에 1월에 이제 취임을 할 텐데요. 그때 이후 놓고 보면 이제 관세라든가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 각국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협상 이후로는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 관세 영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달러 강세 현상은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중국이 굉장히 전인데 3월 5일 이후에 굉장히 강한 경기 소비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 경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 그로 인해서 우리 원화도 동반해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현재 수준에서 굉장히 강하게 원화 강세 이렇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달러 강세 현상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1,500원보다는 1,400원 밑으로 조금 수그러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얼른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환율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환율 이야기를 하면 일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주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한 뒤에 엔화 가치는
시세는 원화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내년 본 임금 동향, 그러니까 춘투까지 좀 지켜보겠다는 게 우에다 총재의 이야기인데 이효석 대표님 내년 일본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BOJ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일본 경제가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재발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장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 8월 달에는 장작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엔화가 약해질 거라는 베팅이 역대급으로 많았거든요. 그 베팅이 모두 청산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불이 탄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포지션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화에 대해서 약세에 대한 포지션, 강세에 대한 포지션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뗄감이 없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화가 언제 이 시장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준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원래 없었고 이번에 굉장히 좀 특이하게 8월 달에 이슈가 됐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달러 화면이 나옵니다. 157엔대로 다시 엔화가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조금 찾고 계세요? 중간에 이제 그 지금 엔화 약세의 반대쪽에는 이제 달러 강세가 있는 거죠. 이제 달러 강세의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키를 일본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채에 투자한 분들 꽤 있죠. 지금 손실 많이 저를 포함해서 있으실 텐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채 금리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내년에 미국 국채 시장, 채권 시장 전망 이선엽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채권도 올해처럼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손실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수익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채권에서 돈을 벌려면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 거고 금리가 내려오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물가가 크게 안정이 된다던가 또는 뭐 경기가 침체로 간다던가 이런 어떤 두 가지 사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경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전망을 드렸기 때문에 경기 요인은 아닐 것 같고 다만 물가는 시장이 우려한 것보다는 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정책을 놓고 보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에너지 패권국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비용을 크게 낮춰서 미국이 제조업을 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 가격 안정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민자 정책입니다. 이민자 정책이 길게 보면 사람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의 이민자들을 바깥으로 쫓아내거나 제한했을 경우 미국의 주거비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6%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월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외의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은 추가 안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에너지 가격 말고도 곡물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내년의 물가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국채라는 것 자체 투자했을 때 현재로서 투자했을 경우는 수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만 그 수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전과 같은 큰 폭의 어떤 수익 가능성 이런 점은 좀 제한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뭐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되게 부딪힌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트럼프는 금리를 더 내려라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트럼프도 바보가 아닌 게 내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더 내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물가를 올려놓고 나서 금리를 내리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걸 놓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현 수준보다는 물가를 내가
열심히 낮춰줄 테니 거기에 호응해서 더 내려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제 투자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채권 중에서는 어떤 쪽 내년에 좀 전망을 저는 하십니까?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권보다는 그래도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선을 국내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 불확실성에 갇힌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증권사가 전망한 우리 증시 향방과 함께 고환율 상황 속 주목해볼 포인트까지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서울의 밤 이후 증시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드리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로 시선이 넘어간 가운데 여전히 리스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 속에 대내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가 역사적인 저점을 터치한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흔들리고 있고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과거 2차례의 탄핵 사례를 감안하면 정치 리스크가 증시의 펀더먼털을 뒤흔들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국정 불안 속에 증권가가 주목한 업종들 체크해 보시죠.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낙폭 과대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또 고배당주, 경기 방어 성격의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호실적이 전망되는 수출주들을 꼽아냈고 유진투자증권도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했던 중대형 고배당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정치 리스크 확대와 FOMC의 충격으로 최근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LS증권은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까지 삼중고를 똑같이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기 방어 성격의 음식료 등 필수 소비자 업종의 상대 수익률이 우수했던 걸 감안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연초의 상승세를 재현하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중국 현지 공장 증설을 통해 글로벌 수요와 중국 내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안에서 통신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 3사 모두 배당 기준일이 내년 2월에서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데다 SK텔레콤과 KT는 최근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며 관련 기대감도 더해지는 모습인데요. 올해 통신 3사의 주가 등락률을 살펴보시면 KT가 30%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등 강세가 연출된 가운데 하나증권은 통신사 배당 기준일이 2월 말 또는 3월 초로 넘어가면서 연말 수급 이탈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고요. 통신 장비는 물론이고 서비스도 강세를 띨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그려가는 조선주 주목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시장이 흔들리면서 경기에 민감하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주력 섹터보다는 조선과 방산 등 확실한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마진 보호력이 높은 업종 특성 그리고 고환율 상황도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근 계엄과 탄핵 등 정치 불안에 이어서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라고 예고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1,45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앞서서 언급드렸던 조선과 음식료 업종이 수혜주로 부각되며 기대감 높아지기도 했고요.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 시 현대차와 기아가 연간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수혜를 본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와 달리 환율 급등에 직격탄을 맞을 걸로 예상되는 업종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항공기 리스비와 유류비 등 달러 관련 비용이 높은 항공업종은 대표적인 고환율 피해주로 꼽히고 있고요. 중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주목받았던 여행주의 수익성에도 적신호 전망이 들어왔습니다. 원재료 수입료 의존도가 높은 철강과 정유업종도 12월에 악몽을 겪을 거라는 진단도 투자에 참고해보시죠. 이렇게 탄핵 정국과 고환율의 불안한 국내 증시의 증권가가 주목한 업종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음식료가 왜 고환을 수혜주냐? 뭐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 원가 부담이 크니까 계식되지만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음식료 관련주들 삼양식품 같은 데들이 많죠. 자, 요즘에 국내 정치 이슈가 블랙홀입니다. 다른 거 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더 힘을 못 쓰는 분위기입니다. 이유석 대표님, 내년 경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경기 전망입니다.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내년에 통화 정책을 할 것인지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주목하는 분위기고 금리 인하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현 중에서 이제 저는 주목했던 표현이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중국 반도체가 너무 무섭다, 이런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경쟁하던 부분에서 그동안 정유, 디스플레이, 모든 부문이 이제 중국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나마 마지막으로 버팀목은 반도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미국이 막아주기 때문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하나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에는 인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필요 없고 니네 인구 줄잖아. 일론 머스크도 곧 있으면 니네 인구 3분의 1까지 된다며. 뭐 니네를 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붙었죠. 정치 리스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미국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그러나 희망과 전망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실적이나 경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선엽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 경기 전망 그리고 기업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효석 대표님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국내 경기 자체가 좋아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부동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말해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내가 부채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내가 그만큼 오른 만큼 이제 빚을 내야 되고, 또 전세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내가 시중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국내 산업의 어떤 공동화 가능성.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국내에 하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라고 해봐야 서비스업 일자리인데, 서비스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고용 창출 효과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경기는 좀 어둡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기업 실적은 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경쟁력은 이전보다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 도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우려의 시각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내년 경제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의 수출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내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I와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요즘 브로드컴 이런 어떤 기업들 되게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도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한다라면 의외로 제가 볼 땐 수출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내수 중심의 어떤 경제로 지금 현재 올해보다는 어전 수출 중심에서 내수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공급 과잉의 문제가 아주 일부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수는 있겠다. 그건 국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해외 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른 여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수출업체들 뭐 글로벌리 이제 수출을 많이 합니다만,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 어느 쪽이 더 나을 걸로 보십니까? 여전히 미국에 대한 수출 기업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은 이전만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공급과 관련해서 뭔가 그동안 너무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제품 가격 경쟁력이 많이 훼손이 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조금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을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몇 년 전에도 뭐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정치 테마주들이 부각되기도 하는데, 자, 과거 그리고 현재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신인규 기자가 정리해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헌정 사상 3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죠.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리고 현재인데 과거 2번의 탄핵안의 이 발의 시점과 탄핵 심판의 이 결정 시점까지 과거 사례들 살펴보면은 우리 증시를 같이 봤을 때 공통점보다는 과거 사례들이 오히려 이 정치 리스크가 아닌 경제 방향이 더 경제 추이에는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로 살펴보면요. 노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전날이 2004년 3월 8일이었습니다. 이때 코스피 지수가 900.1이었거든요. 같은 달 12일에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848.8까지 5.7%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코스피가 좀 횡보를 하다가 기각 결정이 난 게 당시 5월 14일이었는데 2달 만에 많이 떨어져서 768.46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60여일 만에 증시 낙폭이 2004년 탄핵 때는 14.6%에 달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때 거시적 상황 살펴보면은 당시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고유가 때문에 경제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증시라는 것이 경제를 선반영한다고 하는데 2004년 2분기 연환산 6.6%를 기록했던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 말에는 3.4%까지 내려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2016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가 탄핵안 발의 전날이었거든요. 이때 1970.6일을 기록했던 게 코스피였는데 탄핵안이 의결됐던 같은 달 9일까지 오히려 2.7% 올랐습니다. 2.7% 오르면서 2024.69를 기록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서 파면을 선고했던 2017년 3월 10일,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렸었는데 이때까지 코스피 지수는 2097.35로 꽤 뛰었습니다. 탄핵안 발의 전과 비교하면 100일 동안 6.4% 증시가 오히려 2004년과 달리 상승을 했던 건데, 이때는 또 반도체 업황과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던 때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상황을 보면요.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전날이 12월 3일, 그러니까 2500.10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탄핵안 의결 이후에 첫 장이 열렸던 12월 16일 2488.97로 하락을 했고, 지금은 이보다 더 하락하면서 24일 종가 기준으로 2440.52의 지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의 놓인 정치적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황이 좀 비슷해 보인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 흐름도 그와 같을 것으로 예단할 수는 어렵다라는 점을 현재까지의 이 과거 사례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 탄핵 사례들, 그리고 지금 탄핵 사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내수 부진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시작됐던 2016년 4분기의 민간 소비가요, 0.2%였습니다. 같은 기간 GDP 성장률 0.8%였으니까 민간 소비가 상당히 밑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탄핵 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던 2017년 1분기의 GDP 성장률이 1.1%로 반등을 했는데 그때도 민간 소비 성장률이 0.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하면 내수 동력이 힘을 잃게 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지금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송년회하라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내수 부진 우려와 경고가 한은이라든가 우리 당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투자 관점에서는 유의하셔야겠고요. 관련해서 생각해 볼 점이 이번에 탄핵 정국이, 그러니까 내수 부진을 수반하는 탄핵 정국이 과거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가,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가부를 결정하기까지 과거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0여일 정도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00일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을 180일 안에 끝내야 되기는 하는데 윤 대통령 경우에 탄핵 심판이 지난 14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려면은 내년 5월까지 이 탄핵 정국이 최대한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현재 정원이 9명이어야 되는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이 3인에 대한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현재 탄핵 심판 절차에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수사 지연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
남은 탄핵 정국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암시하는 신호, 이것도 살펴보실 부분이겠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할 말이 많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조금 불리해 보이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지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표격인 반도체 업종이 약세입니다. 앞서서 이효석 대표님께서 반도체 업종을 살짝 짚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목표가 줄 하향이 나오고 있고 또 내년도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효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가가지고 우리 서버 새로 증설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좀 반도체 좀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는 반도체의 빅 사이클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호황이었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유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중국 반도체의 굴기 때문이에요. 연휴 동안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뉴스가 중국에서 DDR5, DDR4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DDR5의 수율이 80%가 된다는 뉴스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CXMT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창신 메모리. 네, 올해 기준으로는 삼성이 37%, 하이닉스가 26%였는데 CXMT는 아직 이제 10%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은 CXMT의 점유율이 15%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3강 체제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플레이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것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좀 희망을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에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의 업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27년까지 우리가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통해서 매출을 아마 900억 달러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9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기에 이제 이익을 곱하고 그다음에 PR을 곱하면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 증분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 브로드컴이 아마 하이닉스에게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이제 하이닉스는 따로 이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하이닉스만 따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를 투자하신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반도체 모든 업종이 뭐 사이클로 움직일 텐데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사이클이 지금 하강기입니까? 네, 하강기죠. 네,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의 위협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HBM이라고 하는 AI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부분만 따로 강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또 증시에서 뭐 대만에는 TSMC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코스피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될 텐데 조금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의 PER이라든지 PBR을 보면 미국은 물론 일본, 대만, 중국 등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는 밸류업 종목들마저 흔들렸는데요. 한국 증시가 살아나고 또다시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선임 이사님?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부적 요인으로는 이제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신뢰 회복에는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정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부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정부라고 보면 그렇고 좀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의 어떤 무역의 형태 자체는 이전에 있었던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 형태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또는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각국이 현재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 패권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원책을 내고 있는 반면 국내 정치권에서는 사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미흡하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법 개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우리 기업들의 기본 거버넌스 이런 것도 있지만 상법 개정을 그래도 주주 친화적으로 조금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기업이 누리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익들을 주주로서 나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저는 기업들의 어떤 분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올해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과연 주주를 위해서 제가 볼 때 과연 정당하게 주주 환원 정책을 정말 많이 실시를 하고 그랬었느냐라고 보면 일부 잘한 기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중심으로만 좋아질 수 있는 그에 반해서 오히려 수익주들이 피해를 보는 많은 정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라면 주주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들에 대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적인 요인들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지만 중국이 얼마나 내수를 키울 수 있는 부양책을 강하게 쓸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을 향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 이효석 대표님께서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냥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많이 올랐다. 뭐 알트코인 뭐 사야 되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크립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 산업이 커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아마도 이제 크립토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산업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디파이 금융이라든지 인덱스 이런 쪽도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이선희 이사님한테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차 전지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좀 어려운 업황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되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보조금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불리한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에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후퇴를 하지만 뭔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자율주행이라는 거겠죠. 자율주행은 아무래도 전기차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도 지금 굉장히 AI를 통해서 크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활성화됐을 때 로봇은 결국에는 배터리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제도적인 부분 후퇴를 하지만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땡길 수 있는 요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각각 이렇게 합해 보셔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바닥을 쳤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주가가 사실은 주가 수준이 너무 낮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네. 기업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바닥을 찍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내년 시장을 놓고 보면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는 자금 부족에 조금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의 주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HS아카데미 이효석 대표,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 트럼프 취임과 탄핵 정국 속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